안녕하세요. 명랑하고 냉철한 니체의 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부 15장 천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하다가 그만둔 걸 조금 하겠습니다. 그 우정에서 그 벗이라고 우정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동정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서구에서는 이게 심퍼시 또는 컴패션 그런 말로서 긍정적인 의미도 상당히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동정이 니체는 노예 도덕으로서 상당히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 우정에 있어서 어떤 동병상련의 상황에서의 어떤 동정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서의 동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정 간에도 동병상련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의 사랑은 그것이 곧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이라고 하면은 짐작하는 일과 침묵하는 일에 능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짐작하는 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침묵할 수 있는 능력. 침묵은 인내하고도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침묵과 인내. 이것이 우정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그것이 좋다고 했는데 예측 불가능해야 하지만 인간이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너무 가벼운 존재죠. 다 마음을 잃혀버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읽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에 대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 십몇 년 전에 한 20년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오래전에 나온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정, 이런 인내와 예측 능력 이런 것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송강호 남자 주인공이 아주 고난에 시달리는 여인을 위해서 아주 인내하면서도 그 여인의 어떤 앞일을 갖다가 미리 내다보고 미리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인간이 사랑과 우정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최고의 경지를 그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은 우정과 사랑 그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벗은 초인을 향해 가는 화살이다. 그리고 동경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동경의 화살 이렇게 합쳐서 동경의 화살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동경의 화살, 초인을 향한 그런 화살이 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벗에게 벗은 인간에게 화살이 되라는 겁니다. 초인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게 뭐죠? 이 화살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처럼 한번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의 길에는 한번 들어서면은 임전무태라고 하듯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정도로 어떤 초연하고 처절한 어떤 그런 비장한 그런 가고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된다는 겁니다. 벗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초연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다. 동경의 화살.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제 동경의 화살, 초연을 향한 동경의 화살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니체가 합니다. 동경의 화살. 임전무태. 초연의 길에 들어서는 이상 되돌아오는 일은 없다.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좀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초인을 결심한 사람은 영원히 초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화살처럼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 바로 동경의 화살이고 초인을 향해 가는 화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기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체는 이기주의 그것을 맹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맹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맹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없는,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맹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어떤 그런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제 속된 세속적인 사랑인데 니체는 그런 사랑은 비판하지만 또 이제 그가 차원을 달리하는 초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각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성, 이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 그것까지 이제 조금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청계의 목표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목표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하나의 목적과 목표는 다른 말입니다. 이 목표와 목적인데, 이 목적이라는 말이 원래 저번에 완전이라는 말도 했지만, 완전이라는 말과 더불어 이 목적이라는 말도, 목적이라는 말도 어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 그리고 신의 어떤 그런 영역, 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말을 갖다가 쉽게 쓴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목표와 목적은 다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만약 목적이 없다고 그러면, 최종 목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목표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관역이죠. 관역. 타켓에 불과한 것입니다. 타켓.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목적을 전제하는 것이고, 목적은 어떤 최고의 목적, 최종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end, 끝이라는 end라는 그런 의미로도 그런 것을 이제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은 좀 다르다는 거 새기면서 한번 봅시다. 자라투스트라는 많은 나라와 여기서 이제 목표로 했는데 여기는 니체의 민족주의, 니체의 어떤 민족 옹호. 니체는 개인주의자가 아니고 저번에 뭐 집단주의, 그 전쟁과 전사에서 집단주의 얘기했고, 또 벗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연대라든가 뭐 공동체 이런 것도 포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민족에 대해서 옹호하는 민족주의에 가는 겁니다. 니체는 뭐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니체는 민족주의자고 확신합니다. 민족주의자. 근데 이제 민족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민족주의가 잘못되면 뭐 국수주의가 되고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현상을 빚기는 하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투스는 많은 민족을 둘러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민족들이 선과 악을 발견했으며 지상에서 선과 악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뭔 얘기죠? 선과 악보다 더 큰 힘, 더 강력한 힘을 보지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보다, 우리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벌써 선과 악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라든가 뭐 이런 권력자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이 바로 선과 악,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오겠죠. 하여튼 이 선과 악의 왕이라든가 뭐 권력자라든가 이런 건 다 선과 악의 지배를 하에 놓여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이 선과 악,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법보다도 더 상위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법치 뭐 이런 말은 하고, 뭐 덕치라고 하면 덕치라는 좀 가볍게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법은 도덕의 어떤 하위 개념, 도덕이 상위 개념이고 법은 하위 개념, 또는 도덕의 일부가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도덕이 있는데 그 도덕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 도덕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도덕은 사상, 철학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서 도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도덕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철학과 사상, 우리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그럼 도덕이 어떤 도덕이죠? 자본주의 사상, 이 자본주의 사상에서 자본주의 도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또 사상이 이제 도덕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사상 이데올로기 또는 철학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른다. 이 선악의 가치, 도덕 가치입니다. 이 가치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진서미적 가치, 뭐 물질적 가치 여러 가지 의미인데 요 철학이니까 도덕적 가치, 철학에서도 도덕적, 니체는 철학자이면서도 도덕 철학자입니다. 도덕 중심의 어떤, 물론 또 반도덕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도덕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반도덕적인 철학자. 도덕 철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 철학자로서 도덕적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른다면 그 어떤 민족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덕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은 민족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안에 법과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법이라든가 이런 가치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민족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한 민족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면 이웃 민족이 하는 방식대로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가 하는 대로 똑같은 그런 도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독창적이네. 그러니까 이 도덕과 문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독창성. 한 민족에게 선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다른 민족에게는 웃음거리, 조롱거리거나 치욕으로 여겨지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많은 것들이 여기서는 악이고 저기서는 자주빛 영광으로 장식됨을 보았다. 여기서는 악이고 저기서는 뭐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덕이 각 민족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도덕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도덕 상대주의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익숙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말이 도덕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 니체 19세기나 뭐 19세기 그때나 이게 나온 그런 이론입니다. 그 전에 17, 8세기 그때는 도덕 절대주의라는 거죠. 도덕 보편주의, 도덕이면 세계 보편성을 띠는 그런 절대성을 가진 것이 선악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니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 보편주의를 지금 부정하고 니체는 도덕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는 선이지만 저 민족에서는 악이고, 또 저 민족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민족의 악이고, 이렇게 각 민족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0개의 목표로 할 때 요 1000개의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는 1000개의 도덕, 1000개의 다른 도덕, 목표라는 것이 이제 도덕을 말하는 거죠. 1000개의 다른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주장이죠. 100개도 아니고 이 세계에 1000개나 되는 다른 선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은 뭐 살인을 해도 그것이 뭐 무죄가 될 수 있고,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죠. 다른 데서는 악이 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찍 그 어떤 이웃이 다른 이웃을 이해한 적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요 1000개의 민족들이, 이제 1000개의 민족까지는 없죠. 오늘날 세계가 한 200개 국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개의 민족에 서 1000개의 종족, 이 종족이라는 말과 종족이라는 말 속에 뭐 부족, 민족, 뭐 인종 이런 말이 다 포함되죠. 그 종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 에스노 뭐 그런 거고, 또 레이스 그런, 하여튼 에스노, 이 에식 윤리하고도 비슷하죠. 이 윤리하고 어원이 같은지 에티카 에식하고 비슷한 그 종족이라는 게 에스노라는 게 있습니다. 에식하고 그 어원이 같은 것 같아요. 그 민족, 이 에스노 윤리라는 것도 어떤 그런 관습, 이런 어떤 종족의 어떤 그런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원이 그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 종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종족, 민족, 민족은 어떤 국가를 주로, 국가라는 의미, 네이션, 민족 이꼬르 네이션하고도 다 이런 같은 개념이니까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10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족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종족. 한 종족에게는 선이고, 이게 종족으로 다른 이웃이 이해한 지, 서로 이제 도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민족의 영혼은 이웃 민족의 망상과 악의를 언제나 이상하게 여긴다. 한 민족에게서의 어떤 정신은 다른 이 정신, 선한 정신이라고 했을 때 다른 민족에서는 망상과 악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악하고 같은 거죠. 이 민족에서 좋은 영혼은 저 민족에서는 망상이 된다는, 광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이 민족마다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족은 저마다 가치의 표지판, 이 다른 책에서는 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판, 표지판이 뭐 이해하기는 쉽지만, 뭐 교통 표지판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서판, 가치의 어떤 그런 표지판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 각 민족마다 이 선악의 체계, 도덕의 체계 이런 걸 수립해가지고
뭐 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같이 그 서판을 갖다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나오지만 창조하고 관련된 겁니다. 창조. 보라, 그것은 각 민족이 극복해온 이를 기록한 표지판이다. 보라, 그것은 저마다의 민족이 지닌 힘의 의지를 나타내는 목소리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내거는 것은 민족이 극복해온, 운명을 개척해온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가치 있는 그 자랑스러운 것이 뭐 도덕이어서 선악, 뭐 도덕이어서가 아니라 각 민족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해 개척해 온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극복의 역사가 그 가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극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 이 힘의 의지는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두 개 같이 병용을 해야 됩니다. 이 힘의 의지하고 권력 의지는 같으면서 조금 그 뉘앙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여기서는 계속 힘의 의지로만 나오는데, 권력 의지란 이 말도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각 민족이 저마다 근데 이 극복해 온 것이 극복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민족의 어떤 의지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 니체는 그것이 의지라기보다도 민족이 지닌 힘의 의지로 인한 거라는 거죠. 힘의 목소리. 그 힘의 목소리가 표지판에 새겨졌고 민족이 극복해 온 것이 힘의 의지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힘의 의지에 대해서 잠깐 처음 힘의 의지라는 말이 그 앞에서도 한번 나오죠. 여기서 처음 이 개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그 암시를 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8장에서 힘의 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비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하고 좀 다르죠. 인간의 의지라면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건데 알 수 없는 것이란 것이죠.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힘, 바람은 힘이고 보이지 않는 손도 어떤 힘의 작용이 있으니까 그 산비탈의 나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 힘의 의지가 의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어로 의지라고 하는 것이 will이죠. will. 이 will인데 이게 관련성이 wind하고 wild하고 이걸 생각해 보면 이 will의 의미가 의지라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의미, 의지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will이라는 것이 이제 wind 바람이고 이게 wild 야생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독일 말로도 똑같습니다. 독일 말로는 이게 빌레라고 그래가지고 이만 들어간 빌레고 빈트, 요거는 빈트라고 그러고 와일드 이거는 빌트라고 합니다. 와일드는 빌트, 발음만 다르지 이게 다 스펠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 말의 이 빌레, 이 윌, 이게 빈트, 이 빈트 바람인데 이 바람과 이게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하고. 그래 니체가 그래 앞에서 바람을 얘기한 이유가 이게 어원적으로나 뭐 어떤 개념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니체가 바람을 얘기하고, 사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 아니죠. 생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에 의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의지가 아닌 것이죠. 이게 의지가 아니고 그런 뭔가 니체는 그래서 이제 권력 의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무의식적 의지라는 겁니다. 무의식적 의지.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의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의식적 의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식적 의지도 물론 있습니다. 의식적 의지도 있고, 근데 이제 의지라는 말이 우리는 당연히 의식적 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서구 언어에서는 이런 빌레라든가 윌 이게 보여주듯이 이런 무생물 바람 같은 것에도 이제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의지가 무의식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 의지라는 말 자체가 이 서양 언어의 어떤 번역입니다. 번역하면서 생긴 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우리의 말에 동양권에서는 이 의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의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서양 개념을 빌려 이것을 번역하면서 조어 만들어진 거, 조작된 그런 만들어진 그 말이 의지라는 겁니다. 이 의지라는 것이 이런데 이 의지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그냥 의지, 이성적인 의지, 의식적인 의지, 이성적인 의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서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지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뭐 의기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의기 정도 하면은 무의식도 포함할 수 있는 거네. 이게 하여튼 이 번역이 의지라는 말이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라고는 하되 니체가 말할 때 권력 의지에서 그 의지는 무의식적 의지라는 겁니다. 이 바람과 같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지라는 서구에서도 의지라는 말도 의식적 의지 그리고 무의식적 의지를 다 이걸 사용합니다. 이 영어의 위일에서도 그렇죠. 위일에서도 뭐 의지만 뜻하는 게 아니죠. 뭐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가능성 그런 뜻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 의지, 권력 의지라고 할 때는 당연히 물론 의식적 의지를 생각해야 되고, 권력 의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무의식적 의지, 그럼 무의식적 의지가 뭔가 했을 때는 그 무의식적 의지는 본능 같은 겁니다. 본성, 자연에서 주어진 것, 타고난 것,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의지보다 더 강한 면도 가지고 있죠. 바람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는 권력 의지라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판서를 해봤는데, 이 무의식적 의지는 의식적 의지도 있지만 무의식적, 비성적 의지, 그런 것을 좀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성적 의지. 힘의 의지, 요거 이제 힘의 의지라고 하는 이유는 권력 의지도 되고 힘의 의지가 되는데, 이 힘의 의지라고 하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죠? 고정된 그런 힘도 있거든요. 정지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한 자리에서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물론 성장도 하고 이렇게 변화도 하지만 일단 고정된 힘이 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고정된 힘이라는 게 있고, 요 권력이라는 힘의 의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성장하는 힘, 변화하는 힘,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권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권력 의지. 그러니까 사물에 말할 때는 바람처럼 그 사물에 말할 때는 힘의 의지라고 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력 의지가 더 정확한 이유는 이 관계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힘보다는 권력이 더 생생한 표현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그러니까 요 힘의 의지, 권력 의지라는 것을 니체는 어떤 개인에게만 이렇게 한정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 집단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물에도 다 우주에도 힘이 있고 우주에도 권력 의지가 있고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권력 의지, 그러니까 민족의 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도 우연히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힘의 의지라는 의미가 무의식적 의지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사 발전 자체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오히려 필연 인과론적인 것보다는 우연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힘의 권력 의지라는 말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마다 요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밑에서 또 나옵니다. 저마다 민족에게 어렵다고 여겨지는 일은 모두 찬양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국난 극복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찬양된다 이 말이죠. 불결하고 불가결하고 어려운 일이 선이라고 불리는 때문이다. 최대의 공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드문 것, 가장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저마다 민족은 신성하게 여기며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 선이 되고 이런 것은 국난 극복과 관련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승리의 역사를 썼을 때 그것이 다 선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제 패배하거나 몰락해버리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선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어려운 국난 극복의 그런 과정이 역사에서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선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드문 것이 되고,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저마다 민족의 신성한 것으로 또 여겨진다는 것이죠. 도덕이 신성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덕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고
그런 권력자보다 오히려 더 막강하다는 것이죠. 어떤 민족을 지배와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주어 이웃 민족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 민족의 더 높은 장점이고 어떤가 하는 것이며 척도이자 만물의 의미이다. 같은 내용이죠. 어떤 민족이 승리하고 지배해서 또 승리하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더 높은 어떤 장점이고 어떤가 하는 것이며 만물의 어떤 의미를 재는 그런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어떤 승리의 역사가 없다면 그 민족은 아예 없는 거죠.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근데 그 승리하고 그 역사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더 높은 장점이 어떤 숭고한 그런 민족의 어떤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공포에 떨게 하고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참으로 형제여 그대가 우선 어떤 민족의 공경, 그 민족의 땅과 하늘 그리고 이웃 민족에게 알게 된다면 그대는 이 민족이 이룩한 극복의 법칙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왜 이 사다리를 타고 이 민족이 그들의 희망을 향해 올라가는지 알 수 있으리라. 이 내용도 아까 민족 극복 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라는 그 미국의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도 되고 여러 학문을 섭렵했더라고. 그 다이아몬드라는 그 학자가 쓴 총균세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게 화제를 부른 게 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문화 어떤 수준 문명의 그 격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그 학자는 그 민족의 어떤 그 자질,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갈랐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주장은 사실 니체에서 어떤 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주장은 이미 니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명의 그런 차이, 문명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것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권력 의지라는 것이고 그 권력 의지라는 것은 이런 바로 이제 환경적 요인과 관련 어떤 민족의 공경, 그 민족의 땅과 하늘 이런 것은 다 환경적 요인이죠. 이웃 나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민족의 극복, 발전한 그런 법칙, 어떻게 그 민족이 성장했고 그런 것을 이제 발전 법칙을 우리가 안다는 것인데 이 말이 바로 민족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민족의 부흥, 몰락 이런 것이 다 어떤 그런 민족적인 의지라기보다는 그 민족의 어떤 환경적 요소, 어떤 이웃 간의 그런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극복을 통해서 민족이 이 사다를 타고 왜 그들의 희망을 향해 가는지,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지, 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 권력 의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대는 언제나 이제 요부터는 이제 이제 구체적인 민족들의 어떤 그런 흥망사,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인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도 나오고 하는데, 보죠. 그대는 언제나 그 그리스인들의 어떤 그 좌우명 같은 거, 이런 어떤, 같이 그 목록에는 이런 것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제1인자가 되어야 하며, 다른 자들보다 뛰어나다. 질투에 불타는 그대의 영혼은 벗 외에는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런 어떤 철학과 어떤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어떤 그런 역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길을 갔다는 것이죠. 언제나 제1인자. 요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서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 말은 이 그리스인들이 먼저 했던 모양이죠. 제1인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2500년 한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민의식이죠. 이게 유태인 선민의식, 그러면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런 전통을, 먼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민의식, 제1인자다, 이런 것은 전 세계로 다 이게 퍼져 있습니다. 좀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자부하는 민족들은 일본만 해도
재팬 넘버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일본 지금은 거의 몰락의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본도 한 수십 년,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재팬 넘버원 그런 구호를 내걸고, 중국도 역시 중화주의 이거 엄청나죠. 그런 어떤 이런 최고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족의 어떤 부흥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떤 이런 거에 보면은 좀 그런 이런 선민의식 이렇게 좀 약한 면이 있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말하고 활과 화살을 영숙하게 다루어라. 이건 이제 페르시아인을 얘기인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도덕적 진리입니다. 진리도 여러 가지 철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심지어 종교적 진리도 있지만 여기서는 도덕에 가는 것입니다. 도덕적 진리를 말하라. 그 페르시아인들이 도덕적 선악 개념, 선악의 어떤 체계를 어떻게 최초로 그것을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도덕적.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자라투스트라 이 이름도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그 배하교의 어떤 원조 페르가의 창시자죠. 거기서 온 말이고, 근데 이제 요 진리하고 또 활과 화살, 문물을 겸한 그런 민족이죠. 페르시아인들은. 거기에서 유래하는 저 민족은 이름이 유래하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이름이 유래하는 이 민족은 이것을 소정히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내겠다. 이 이름을 내게는 소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내게는 이제 자라투스트라 니체죠. 이제 이 페르시아인들, 고대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란 땅에 그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이 선악의 체계, 그런 목록, 이분법이죠. 이분법. 선악의 이분법 체계를 갖다가 최초로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그래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그래서 따온 이유가 이제 그건데. 근데 니체의 철학은 또 다르죠. 니체의 철학은 이분법에 반대하는, 이분법이 반대하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인 그런 윤리인데, 이 페르시아인들은 이분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지만, 니체가 그럼에도 이 자라투스트라를 갖다가 원용한 이유는 도덕 체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덕 체계. 이분법이 됐든 뭐가 됐든 도덕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니체는 그것을 창조행위라고 합니다. 창조행위. 그런데 또 세 번째 민족은 어버이를 공격하며 영혼의 뿌리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따르라. 다른 민족은 이러한 극보의 표지판을 내걸고 그럼으로써 강력하고 영원한 민족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의 이 위대한 것은 영혼의 뿌리,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를 아주 중시했다는 것이죠. 영혼의 뿌리. 그러면서 강력하고 불멸의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멸의 민족. 유대인들이 불멸의